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편안하셨어요? 다작의 5분 한류학 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다작의 5분 한류학 교실 제25강 무엇이 한류토피아를 꿈꾸게 하는가? 미메틱스와 영원성에 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미메틱스란 무엇인가? 미메틱스는 다윈이즘을 베이스로 한 문화 정보의 진화 과정, 진화 모델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아이디어, 즉 복제될 수 있는 밈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번식하는가를 연구합니다. 문화의 진화, evolution of culture를 진화 에이전트 밈의 작동 결과로 파악합니다. 이 같은 도킨스의 미메틱스 이론을 일부 비평가들은 실제로 입증되지 않은 정확하지 않은 이론이라고 폄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밈이 존재하고 그 밈이 우리 문화의 진화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화의 진화와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문화의 진화와 관련한 학자들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스퍼버는 사상과 문화는 진화한다 라고 이야기했고, 수산 블랙모어는 발명은 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앞서의 발명에 기초한다 라고 문화의 진화를 이야기합니다. 허버트 스펜서는 빅토리아 시대 영국 사회의 진화와 같이 어떤 이상적인 것을 향한 전진이다 라고 문화의 진화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한상복 교수는 문화가 장기간에 걸쳐 하나의 유형으로부터 다른 유형으로 단계적으로 변동해 나가는 과정이다 라고 문화의 진화를 정의하기도 합니다. 또 벌드윈은 문화의 진화를 사회 유전, 모방과 가르침에 의해서 개인이 사회로부터 배우는 삶의 방식들을 서술한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문화의 진화 동력인 밈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밈은 가설적 복제자, hypothetical replicator입니다. 문화의 전달 단위 또는 모방의 단위를 뜻합니다. 단위에 대해서는 조금 뒤 밈의 단위편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밈이란 복제될 수 있는 일체의 것, 한 사람의 뇌에서 다른 사람의 뇌로 보내질 수 있는 시체입니다. 수산 블랙모어는 그에 젖었던 밈머신에서 모방은 일종의 복제다, 모방은 밈을 복제자로 만드는 것이고 밈에게 복제자의 힘을 실어준다, 무엇이든지 간에 모방에 의해서 반복되는 것은 다 밈이다 라고 밈을 정의합니다. 자, 그럼 도킨스가 창안해낸 이 밈이란 단어는 어떻게 해서 탄생하게 된 것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킨스는 그의 저서 The Selfish Gene, 이기적 유전자 제11장 Meme, The New Replicators, 밈, 새로운 복제자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합니다. 최근 새로운 타입의 복제자가 등장했다. 아직 유년기의 상태로 원시 수프에서 떠다니고 있지만 벌써 진화론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 새로운 수프가 바로 인간의 문화라는 수프다. 새로운 복제자를 위해서 문화의 전달 단위 혹은 문화의 모방의 단위라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이름이 필요하다. 이 같은 이름의 필요성에 의해서 밈이라는 단어는 탄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밈이란 단어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밈은 그리스어의 모방을 뜻하는 미메메에서 유래합니다. 그런데 미메메가 삼음절이다 보니까 도킨스는 미메메보다 기억하기 쉬운 단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도킨스는 유전자 gene을 떠올렸고 미메메를 gene처럼 단음절로 바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유행처럼 쓰고 있는 단어 밈인 것이죠. 밈은 모방을 뜻합니다. 도킨스는 이런 밈이 기억, memory 또는 프랑스에서 같은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맴과 같은 의미로 쓰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유사 밈 관련 어입니다. 밈이라는 개념이 도킨스가 처음 발견한 것은 아닙니다.
앞서 수산 블랙모어가 발명은 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앞서의 발명에 기초한다고 이야기했듯이 도킨스의 밈 또한 무에서 창조된 것이 아니고 앞서 존재했던 문화 진화 이론의 토대 위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진화심리학자 도널드 캠벨은 1960년대 초 이미 문화 복제자라는 밈과 유사한 개념을 개발하고 기억소라는 밈과 같은 단어를 도입합니다. 또 북미 지역의 사회생물학계에서도 이와 유사한 문화 유전자 culture gen이라는 개념이 널리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킨스를 높이 평가하는 것은 밈이라는 쉬운 개념으로 어려운 과학 이론의 대중화에 기여했다는 점입니다. 앞서도 잠시 단위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밈은 문화의 전달 단위 또는 모방의 단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단위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이것이 단위다 라고 콕 집어서 단위를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단위의 크고 작음이 밈의 여부를 결정짓는 근거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5강 미메틱스에서 본 한류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이 베토벤 5번 교향곡 운명하면 떠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맨 처음 네 음절 바바바밤이죠. 이 짧은 바바바밤이 바로 밈입니다. 혹 사람들 중에는 운명 전곡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뇌 속에 전곡이 복주해져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는 운명 전곡이 밈입니다. 다시 말해 밈의 단위는 네 음절이다, 전곡이다와 같은 크기로 밈의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 규모를 갖춘 미술품 전시실은 전시 공간이 꽤나 넓고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시 공간 전체가 밈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시된 그림 한 점 한 점은 자연스럽게 밈의 단위가 됩니다. 예를 들어 관람객이 반 고흐의 해바라기나 에드바르트 뭉크의 절규를 보았다면 이 그림들은 관람객의 뇌 속에 복제 저장되어 밈의 단위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그림과 달리 단위로 나누어지지 않는 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상주의, 큐비즘과 같은 그림의 스타일은 복제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림의 스타일은 밈입니다. 그러나 밈의 단위를 나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타일 자체가 밈의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인류학자인 클로크는 문화의 형태를 I문화와 M문화로 구분합니다. I문화는 뇌 속에 저장되어 있는 문화적 정보, information 일체를 의미합니다.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instruction, 설명서로 정의합니다. M문화는 뇌 속에 있는 문화적 정보에 의해 유지되는 진료적 구조들의 관계성 또는 이 정보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진료적 구조의 변화를 지칭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행동, 테크놀로지, 사회적 유기체의 모습 등으로 정의합니다. 클로크의 영향을 받은 도킨스는 밈의 형태를 밈 유전자형, 밈 표현형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나 1976년에 출간된 이기적 유전자 The Selfish Gene에서는 클로크의 문화 구분 형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6년 뒤인 1982년에 출간된 확장된 표현형 The Extended Phenotype에서 클로크의 문화 구분을 따릅니다. 밈 유전자형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밈 유전자형 지노타입은 클로크의 I문화와 같은 개념입니다. 뇌 속에 살고 있는 복제자로서의 밈을 뜻합니다. 밈 표현형 피노타입이란 밈 유전자형이 겉으로 드러난 밈 유전자형이 밖으로 드러나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뇌 속에 있는 밈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하는 말, 어투, 액센트, 음악, 시각적 이미지, 패션의 스타일, 얼굴 표정, 제스처, 또 박새가 우유병을 따는 기술, 테크놀로지, 일본의 짧은 꼬리 원숭이가 미를 가려내는 기술 등과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문자로 기록된 호박 수프의 조리법, 레시피, 이것은 인스트럭션은 유전자와 같습니다. 수프를 만드는 방법에 관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요리가 다 끝난 호박 수프는 표현형과 같습니다.
수프의 맛은 왜 조리법이 복제되었는가에 대한 이유입니다. 그 조리법을 따르면 맛있는 수프가 탄생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조리법을 복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A가 조리법을 정확하게 따르지 않았다면 A가 행한 조리법의 변화는 본래의 조리법을 원하는 누군가의 기회에 영향을 줄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 그 조리법을 따르면 맛있는 수프를 얻을 수 있다고 믿었는데 그 조리법을 따랐다고 생각한 A가 만든 수프를 먹어보니까 기대했던 맛이 나오지 않았다. 그렇다면 B는 본래의 조리법을 찾을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A가 본래의 조리법을 따랐다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A가 행한 조리법의 변화가 B의 선택 기회에 영향을 준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A가 행한 조리법의 변화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단지 A가 만든 수프 자체, 즉 표현형에 있지 문자로 기록된 본래 조리법, 즉 유전자형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밈 복제에는 설명서 복제, copy the instruction과 생산물 복제, copy the product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설명서 복제란 지금 이야기한 조리법이나 복제되는 설명서라고 불리는 유전자 복제를 뜻합니다. 그리고 생산물 복제란 조금 전 이야기한 조리법을 따르지 않은 A가 생산한 호박 수프의 겉모습 복제를 뜻합니다. 다윈의 진화는 전자인 설명서 복제에 해당하고 라마르크의 진화는 후자인 생산물 복제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레시피를 잘못 따른 A가 만든 수프의 생산물 복제 방식은 라마르크가 이야기하는 일종의 획득 형질이기 때문에 유전, 즉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글은 수산 블랙모어가 그녀의 저서 The Meme Machine에서 밈의 복제 과정을 은유적으로 서술한 부분입니다. 밈의 확산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알기 쉽게 묘사해 놓았습니다. 자, 복제를 하고자 한다면 밈은 언제나 자신을 복제할 수 있다. 뇌에서 모방을 담당하는 기계장치는 멜로디를 복제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이다. 멜로디가 뇌에 머물러 있기에 충분할 정도로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순간 멜로디는 다시 반복되고 또 이런 반복은 계속될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이야기는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그 멜로디를 혼자서 하루 종일 흥얼거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림이 그려지시죠? 밈 복제 과정 계속 갑니다. 어떤 PD가 자신이 제작 방송하고 있는 일일 드라마에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그 멜로디를 쓰고 싶어 한다면 그 멜로디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뇌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드라마를 본 많은 사람들이 그 멜로디를 흥얼거릴 때마다 누군가는 그 흥얼거림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멜로디를 반복하게 할 것입니다. 다른 멜로디들은 그 사이 결코 들리지 않습니다. 사랑에 눈이 멀은 것이죠. 다른 멜로디들을 희생시키면서 그 멜로디가 밈풀에서 뇌 속에 있는 수많은 밈들이 모여있는 밈의 수영장에서 그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 그 멜로디가 밈풀에 가득 차서 다른 멜로디들이 힘을 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멜로디에 감염됐고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활성화되고 반복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로 그 멜로디는 우리의 기억 속에 저장됩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언제든지 들려줄 수 있도록 스탠바이가 돼 있는 상태로 뇌 속에 저장해 둔다는 것이죠. 복제 과정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복제된 밈의 성공도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만약 밈이 과학적 아이디어라면 과학자들이 얼마나 그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밈의 성공도는 얼마나 많은 과학자들의 얼마나 많이 그 아이디어가 거론되었는가를 세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밈이 유명한 노래 곡조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따라 부르느냐를 보고 측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음반 판매량도 밈의 성공도 측정 방법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겠죠? 만약
밈이 숙녀화의 스타일이라면 밈 학자는 구두가게의 매출 통계 수치를 이용해서 그 스타일 밈의 성공도를 측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설적 복제자, hypothetical replicator, 밈이라는 단어의 탄생 배경, 어원 그리고 유사 밈을 통한 어의, 단위, 형태, 복제 과정, 성공도 측정 등 밈에 관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을 풀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밈의 본성이 무엇인지, 밈이 왜 그런 본성을 갖게 됐는지, 그 본성이 추구하는 가치가 또 무엇인지 초점을 맞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밈의 눈으로 보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복제를 위한 기회 관점에서 보는 세상입니다. 호시탐탐 기회만 있으면 밈은 언제라도 그 수를 증가시키려는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래도록 살아남기 위해서죠. 영원하고 싶은 것입니다. 밈은 영원이라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작동합니다. 도킨스가 그를 이기적 밈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무슨 연유로 밈이 이기적 본성을 갖게 되었을까요? 인간의 뇌는 밈이 살고 있는 컴퓨터입니다. 속설이지만 인간은 자신의 뇌가 갖고 있는 지적 잠재 능력의 10%밖에는 쓰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반대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뇌 속의 지적 잠재 능력, 지적 잠재 공간이 90%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척이나 여유롭죠? 해서 인간의 뇌에서는 시간이 공간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제한적 요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뇌와 뇌의 조정을 받는 사람의 몸은 하나 또는 몇 가지 이상의 일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입으로 두 가지 이상의 밈을 동시에 입 밖으로 내보낼 수는 없겠죠? 아마 복화술사도 그것은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뇌에서는 공간이 아닌 시간이 치열한 경쟁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 속에는 하늘의 별만큼이나 많은 셀 수 없이 많은 밈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밈은 단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밈들 간에 밖으로 나갈 시간을 놓고 벌이는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그렇겠죠? 하나의 밈이 밖으로 나왔다는 것은 결국 밖으로 나오지 못한 나머지 뇌 속에 있는 무수히 많은 다른 밈들의 희생 위에서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밈이 뇌의 주의력을 독점한다는 것은 결국 경쟁 밈의 희생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킨스는 밈의 본성을 이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전자는 부모에게서 자식으로 넘어가는 유전 정보 단위입니다. 그 실체는 DNA가 배열된 방식입니다. 유성생식에서 각각의 유전자는 대립 유전자와 염색체 상에 동일한 위치를 놓고 경쟁을 합니다. 다시 말해 대립 유전자의 희생을 전제로 유전자는 염색체 상의 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킨스가 유전자의 본성을 이기적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유전자는 늙지 않습니다. 100년 된 유전자와 100만 년 된 유전자 가운데 누가 더 오래 갈 것인가는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어느 유전자가 더 자아실현 욕구가 강한지, 더 이기적 본성이 강한지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명언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죠. All the soldiers won't die. It just disappears. 노병은 죽지 않고 사라질 뿐이다. 미국 제33대 트루먼 대통령에 의해서 보직 해임된 메가더 장군이 미 연방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했던 고별사의 말미에 나오는 명언입니다. 유전자도 노병처럼 죽지 않습니다. 단지 사라질 뿐입니다. 유전자 컬렉션이 줄어들 뿐입니다. 영원을 위해 밈 복제가 필히 갖춰야 할 특성은 충실성, fidelity, 다산성, fecundity, 장수성, longevity 등 세 가지입니다. 먼저 충실성입니다. X형과 Y형 두 분자가 같은 시간의 길이를 살고
같은 비율로 복제를 한다고 해도 복제 과정에서 y가 100회에 한 번 오류를 범하고 x가 10회에 한 번 오류를 범한다면 y는 x에 비해 엄청난 수로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오류의 횟수 차이 때문이죠. 100회에 한 번 오류를 범하느냐 10회에 한 번 오류를 범하느냐의 차이. 충실성이란 바로 밈 복제 과정에서 y처럼 오류가 적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류가 적게 나타나면 복제되는 밈의 수가 지속적으로 크게 늘어남으로써 밈이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장수성과 같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해서 충실성을 장수성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도 합니다. 타산성입니다. X형 복제분자가 주당 1회 복제를 하고 Y형 복제분자가 시간당 1회 복제를 한다면 X형 복제분자가 Y형 복제분자보다 훨씬 더 오래 산다고 해도 X형은 Y형에 비해 수적 열쇠를 면치 못하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주 1회 복제하느냐, 시간당 1회 복제하느냐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민복제 타산성이란 이처럼 민복제의 속도를 의미합니다. 시간당이냐 주당이냐. 복제의 속도가 빠르면 생산되는 밈의 수 또한 현저히 크게 늘어남으로써 타산성이라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후손들에게 남겨주는 유산은 크게 두 가지, 유전자와 밈입니다. 먼저 유전자입니다. 유전자는 한 세대가 지날 때마다 유전자의 영향력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전자는 늙지 않습니다. 유전자는 죽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해 유전자는 늙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단지 유전자 컬렉션이 사라져갈 뿐입니다. 예를 들어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는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 그러니까 11세기 영국 왕이었던 윌리엄의 직계 후손입니다. 그런데 아래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엘리자베스 여왕에게서 직계 조상인 윌리엄 왕과 닮은 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윌리엄 왕의 유전자가 죽어서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유전자는 죽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단지 윌리엄 왕의 유전자 컬렉션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윌리엄 왕의 모습이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밈 또한 인간이 후손에게 남기는 영원한 유산입니다. 복제될 수 있는 일체의 것, 다시 말해 좋은 아이디어, 훌륭한 음악, 점화 플러그와 같이 인류 문명에 기여한 뛰어난 발명,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시 등을 쓴다면, 그래서 세계 문화에 당신이 기여한다면 당신의 업적 밈은 당신의 유전자가 사라진 뒤에도 오래도록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유전자는 지금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의 업적 밈은 아직도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밈의 장수성이고 영원성입니다. 이기적 본성은 과학, 철학, 종교, 신화를 창조한 인간만의 소유가 아닙니다. 유전자를 포함해서 자연을 이루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가지고 있는 영원을 향한 생존의 근본 동력입니다. 한류는 유기체입니다. 살아 숨쉬는 생명체입니다. 밈으로 이루어진 밈의 세계입니다. 유기체 한류 밈의 이기적 본성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을 꿈꾸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운 외치는 시간입니다. 제가 한류이즘 할게요. 여러분들은 한류토피아 그리고 다 함께 위하여 아시죠? 자, 한류이즘과 한류토피아를 위하여. 감사합니다. 다음 주 제26강에서는 한류 문화로 땅 따먹기 첫 번째 시간, 놀이와 문화 콘텐츠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한 주간 되세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